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유례없던 부동산 빙하기가 계속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최근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바닥은 멀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긴 어둠의 끝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규모 반등세인지 파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 그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정책 변화와 남은 임기 동안 풀어가야 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시장 영향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2월과 4월 그래서 이어서 3회 연속 이제 동결 3.5%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실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러한 주요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3.7% 나왔죠, 4월에. 그래서 아마 이제 3%로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한 이제는 경기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 그래서 아마 금통위에서 전반적인 이제 금융 환경을 살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미 금리 차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금통위의 목소리는, 한국은행의 목소리는 이미 환율에 영향을 다 미쳤다라는 거죠. 이미 환율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동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 대한 주요 내용과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중 6명 중에 5명이 기준금리 3.75%포인트를 인상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많죠. 많고, 지금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에 5.67에서 지난달에 3.7로 한 2%포인트 떨어졌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늘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헤드라인 보지 않고 우리는 그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를 코아를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코아 물가는요, 작년 10월에 4.18에서 지금 4.00이니까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올리고 싶지만 올리면 또 가계부채 많은 분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두고 보겠다. 그래서 발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는 총재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동결한 것 아니다. 인상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금리가 인하할 단초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3.5가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간 거다.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이제 6월 14일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6월 14일 날 미국이 0.25라도 올리면 우리 7월 달에 올려야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올리는 쪽으로 저는 베팅을 하겠어요. 하반기에 기준금리 하반기까지도 안 가고 6월, 7월까지. 6월, 7월 사이에. 단기적으로.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3.75 인상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그 말은 전 한국은행의 실수라고 봐요. 어떤 면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3.75% 포인트보다 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수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하고 차이가 지금 1.75 네. 7호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7월 달에 0.25로 걔네들이 더 올리면 2%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0.5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관건은 환율인데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의 한국은행의 금리는 진짜 안개 속이다.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금리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예요. 자, 금리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에 겪어봤듯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평론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당장 6, 7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금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5월 달에 금통위가 올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려야 사실 이제는 금리 격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금통위 위원들이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하반기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시장에 계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유도롭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일단은 물가를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가 지수는 아직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물가를 잡아놔야 나중에 이제는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폭이 생기는데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는 금통위 위원들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너무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겠다. 금리에 대한 이 영향이 고금리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게 저는 요번에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보지만은 사실 지금의 이제 연준의 목소리들 매파적인 발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봐요. 혼조세.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인하겠지만은 지금의 금리의 변화, 지금 물가 기조는 사실 인하가 못할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하를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결로 계속 이어질 동결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동결로 생각을 갈 거다. 해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 6월 14일 날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벌었다. 좀 동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도 내비친 걸로 지금 알고 그 있는데 어떻게 근거가 보십니까? 뭐냐 하면 3월 초에 이제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모든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좀 꺼리고 있거든요. 그 대출을 꺼린다는 것 자체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와 맞먹기 때문에 안 올려도 된다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데이터는 3월, 4월, 지금 5월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물가가 전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FOMC 12명 위원들 중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월을 빼고는 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매파가 우세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한 것은 6월에 안 올리면 7월에 올린다는 게 지금 거의 정설입니다. 연준은. 그리고 7월 이후에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건지 말 건지는 그때 물가를 이제 보고 할 텐데 저는 물가 그렇게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요 전년 동기로 지금 마이너스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지금 물가를 마이너스 쪽으로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에 내린다? 그러려면 엄청난 불황이 와야 돼요. 안 올 거다. 따라서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 물가를 만약에 못 잡는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6월, 7월에 한번 0.25 올려서 5.5 만들고 일부 연준위원도 지금 6%까지 가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리는데 앞으로 1년 동안 0.25 올릴 거냐 아니면 0.5 이상 올릴 거냐 그게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3.5인데 지금 뭐 한은에서 3.75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저는 실수다. 그 이상도 예.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 3.5도 이게 이창용 총재가 작년에 최종금리를 3.5로 이야기했다가 된통 그냥 그 예. 욕을 먹었거든요. 이제 3.75거든요. 이 3.75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에 3.75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하는 그 금통위원들은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까지 말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시장의 어떤 경기 현황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거시적인 어떤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좀 들어와서 자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에 대한 금리가 3.4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자 3월보다 0.12%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자, 최근 코픽스 추세. 코픽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요즘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코픽스 금리와 연동을 많이 하죠. 그렇죠. 또 코픽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한다고 하게 되면 9개 시중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코픽스 추세.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 또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이제 코픽스랑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는 3.44% 이제는 신규 취급액입니다. 이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4%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0.12%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준금리보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할 수 있다, 금리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듯이 사실 매파적인 발언이 그 이후에 코픽스 금리 3.44% 발표된 이후에 사실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환경이 좀 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연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금리가 가중평균 금리가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짧은 사이에 다시 한번 매파적 반응이 높아지면서 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자, 이런 점에서는 아직 뭐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 취급액 기준만 사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내려간 거지, 사실 뭐 잔액 기준이라든지 신잔액 기준은 오히려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소폭.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은 이제는 코픽스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근데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한테 체감이 오냐면, 일단은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이 6개월마다 이제는 아니면 1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6개월 전 코픽스 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항상 목소리 높여왔던 게 많은 분들이 그러셨잖아요. 나 대출금리 뭐 금리 내려간다는데 피부로 전혀 못 느낀다. 이런 이유가 사실 이제 6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6개월 전과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보면요, 코픽스 금리가 그때 3.98%였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낮아진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변동금리에서 이제는 한번 금리가 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체감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지금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코픽스 금리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아지네. 이때 다시 한번 또 대출을 받아서 사실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이게 통계로도 보이는데, 일단 뭐 주담대 얘기하기 전에 가계대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3월에만 가계대출이 이제 18조 4천억 원 정도 신규 가계대출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실제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85%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주담도 대출만 보겠습니다. 3월에만 92% 늘었습니다. 4월
4월에만 75% 1년 전과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더라도 실제 대출이 좀 많이 받아가셔간다. 이런 게 이제 통계로서 보이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좀 대출이 많이 받아갔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이름은 그렇습니다. 상생금융이라고 이제는 정부는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그 은행 쪽으로 압박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를 많이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 내렸던 부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출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긴축에 대한 중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지만 대출 금리 3, 4월에 좀 많이 받았던 분들 그때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종료 이런 시그널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대출 금리가 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튀어나오면서 사실 뭐 이 550까지는 뭐 그냥 뭐 소득 확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했던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실제로 많이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출이 많이 늘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슈에서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에 있었지만은 규제 완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등등 해서 많은 그 연착륙 시도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연착륙에 대해서 연착륙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 목소리로 지금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세 상승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시장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매수세의 증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의 가격을 100으로 놓고 매매 가격을 보니까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다 합쳐가지고 지금 지수가 19년 말에 비해서 18% 높아요. 18% 높다. 높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가 높고요. 서울의 아파트도 21% 높아요. 이게 4월 통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2019년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 높거든요. 전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지금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50 오르고 하나는 50 내리고 그럼 0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택 가격이 그냥 안 움직인 것 같지만은 거기 엄청 오른 게 있고 엄청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직도 20%포인트 정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한 20% 정도 더 높아서 최소한 10% 이상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서두르지 말고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지금보다도 한 5% 낮은 가격으로 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다 하더라도 즉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제적인 어떤 그런 물건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초과열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그런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100개면 100개 부동산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중에도 오르는 것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수요자고 자금의 여유가 있고 큰 무리가 없으면 저는 미룰 필요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매수 어떤 심리, 매수세에 대해서는 우리 마지막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한국은행 금리 동결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평론가님,
그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규제 해제한 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좀 일산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예, 뭐부터 시작해갖고요. 사실 뭐 아시겠잖아요. 이미 뭐 지금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구 빼고는 규제 지역 다 풀었잖아요. 뭐 저는 사실 작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서울 제외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풀 수는 있겠다라고 했는데 와 서울까지 그렇게 빠르게 풀 줄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거든요. 지난해 우리 교수님께서 네. 언급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네, 진행됐어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규제 지역을 다 해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금 이슈 있었다라고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푼다 그러면 세금이 바뀌잖아요. 일단 뭐 그렇죠. 취득세라든지 중과라든지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파괴력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 지금 또 이제 규제를 풀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행령이다 보니까 변했죠.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하려는 게 실거주 의무조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회에 이제 아직도 이제 계류 중에 있고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선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빠르게 아마 이것도 실거주 의무도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부동산 전반을 있는 규제 제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는 지금 뭐 제초안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초안도 아마 국회에서 지금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 시발점은 역시나 정부가 이제는 먼저 발표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규제 완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그리고 민심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현 정부 같은 경우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난 민심으로 인해서 등에 업고선 정권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1년간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민심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로 확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분들한테는요, 이 규제 완화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이제는 응답을 해주는 반면, 사실 이제는 무주택자 중심으로는 너무 빨리 규제 완화를 해줬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돼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 지난해 우리가 방송을 할 때요. 교수님께서 규제 완화 정책을 거론하시다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을 전부 풀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강남 4구만 남겨놓고 용산구가 3구와 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는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 좀 좋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정책 당국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 관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옥죄는 거죠. 막 옥죄고 튀면 막으려고 제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그 규제만큼 복잡한 게 아니 부동산 그 중개인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규제 지구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는 근본 저간에는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냥 전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리가 정상화되면 그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강남 이제 이거 몇 군데를 남겨둔 것도 저는 저는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뭐냐면 한국에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몇 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은 빌릴 필요도 없고 금리에 상관도 없고 이런 분들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나 물건들은 규제가 있든 없든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강남의 몇 군데의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또 틀어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계속 두고 있는데 그건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도 그게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서 500억, 600억짜리 주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자꾸 그걸 배 아파하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첫째,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그냥 걸핏하면 칼을 들이대고 자르고 규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심플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는 재산가액의 시가의 예를 들면 0.5%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양도세도 좀 심플해졌으면 좋겠는데 뭐 몇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얼마가 넘는다고 해서 그냥 군더더기 같이 누더기로 이렇게 과세를 복잡하게 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정부가 깔끔하고 간단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한민국의 주택 관련 세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해져라. 저는 그게 제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큰 때문에 방향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 정부가 1년 이제 갓 1년 됐는데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또 의회가 야당이 지고 앉아갖고 법을 전부 그냥 틀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 아까 심플해져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맥락이고요. 봤을 때 현재까지 1년 동안 했던 정책들 중에 혹시 아쉬운 정책이나 실기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전세 사기를 몰랐던가?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몰랐던가? 그 부동산을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네라고 하는 말은 뒤집으면 이 엄청난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전세 사기는 저는 상당 부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그것이 주는 규제가 주는 어떤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다른 곳곳에서 저는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한 상태에서 우리 피해자들의 본면 목소리가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아직까지 이렇게 큰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달라는 목소리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존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이제 세금을 써서 그거를 보존해 줄 수는 없고 대신에 이번에 나왔던 것이 이게 경공매 절차를 좀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이제 기존의 임차 주택을 이제 공공임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장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이 대신해서 사서 그걸 임대로 이제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세 피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안이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세 채권 안분도 사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부조리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첫 번째 경매 받으신 분들한테 이게 세금이 다 전가되다 보니까 경매 시작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고루 모든 사시는 분들, 뭐 임대인이 10채 갖고 있다. 그럼 10채를 경매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서 사실 이제 조세를 안분하겠다는 부분은 좀 현실적인 시장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채택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원 대상 확대도 나왔지만은 물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불만이 있겠지만은 일단 초반 안보다는 대상자를 좀 확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요건 완화도 한 4억 5천에서 5억으로 늘려줬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특별 법안에 담겨왔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됐을 때에 이때 이제는 조금 더 금융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게 DSR 미적용을 해서 신규 주택 만약에 구입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DSR을 미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세 피해자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전세 자금은 정부에서 보존을 못 해주지만 뭐 그러겠죠. 돈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받던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저는 제 개인적 생각도
사실 나아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나아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세금을 써갖고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의 특별법 안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뭐 어느 정도 나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그 교수님과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PF 대출 연체를 면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F 대출 우리 자주 지금 그 평론가님이 거론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길래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PF 대출에 거론했던 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크겠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사실 말한 건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는 그게 위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정책 보고의 연장선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PF 대출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대출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뭐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눈에 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F 대출 연체율이 1.19% 전말 대비해서 0.82%포인트 정도 더 높아지고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증권사는 10%까지 넘어섰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스럽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조만간 분명히 옥석 가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브릿지론 받았던 이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 PF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 PF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브릿지론 못 갚잖아요. 그렇죠.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면 공급이 안 되죠. 3, 4년 후에는 이제 애플 또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분명 옥석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걸러질 건설사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그간 내놓으셨던 의견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취임 2년 차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까 뭐 심플하게 가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피는 게 앞으로의 어떤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한 말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뭐 디테일한 거는 우리 권평론가님이 잘 말씀하실 테니까 일단은 기준금리를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저는 운영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PF 대출도 가계 대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해온 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PF도 지금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망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정책 당국이 올려야 할 금리를 못 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올려야 될 때는 확실하게 올려줘.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날 이제 주택가격 이야기하면서 공급 뭐 이번에도 뭐 27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효력 없어요. 그동안 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실은 금리가 낮아서 올랐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딴 이야기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었단 말이에요. 270만 원 지어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건 올라간다. 따라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줘라. 아니 그걸 국가 재정으로 달라는 게 아니다. 7천만 원, 1억, 1억 5천, 2억을 날렸는데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날렸는데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금리로 한 30년 동안 부담 없이 그것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맨날 재정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오는 재택을 보면 첫째 범위가 너무 좁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별로 혜택도 안 되고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서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생길 것 같거든요. 또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하면 상당히 많은 그 전세금을 못 받는 사람이 그러면 선제적으로 정부가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관료들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주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니 재정을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용한 자금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저금리로 오랫동안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조달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을 좀 당부하고 싶고 정리하면 이 정부가 상당히 그 전 정부하고 다른 것 같이 홍보를 해왔는데 전세 사기 딱 문제가 터지면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걸 좀 비판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쓴소리를 하시면서 현 정부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평론가께는 여러 어떤 정책들이 국회에 계류되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된 것도 있는데 취임 2년 차 이후부터의 어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을까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소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소신. 예,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 플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도 있고, 그다음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과거의 정부가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인위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국회와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초안이라든지 국회에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정부가 의지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가 옳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잘 시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현 정부의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몰려드는 매수세,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나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세값 안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현재 그럼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동향이 어떻습니까? 전세값. 지금 전세값 안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게 서울은 또 올랐어요. 또 4월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한데 좀 이제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부동산 아파트 매매나 이제 전세 가격을 봤는데 매매 가격은 0.05%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0.08%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폭이 이제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잡힌다는 거고 먼저 이제 전세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전세 동향을 본다 그러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제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폭이 전주 대비해서 이제 줄고 있고요. 이런 퍼센티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은 다 그렇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0.06% 하락했다가 이제 4월 달 와서는 0.01%, 그러니까 5월 달 와서는 0.01%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에 뭐 미묘한 변화가 좀 느껴진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그동안에 묵혀왔던 것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좀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실소유자 중심으로 이런 점들을 좀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금리 기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의 동향입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전세의 보증금에 대한 불안 심리와 등으로 인해서 월세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역전세, 전세 피해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역전세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황, 임대차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까 제가 2019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현재의 매매 가격은 그래도 20% 높다고 했잖아요. 네.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전세 가격은 아직도 10% 높아요. 전세 가격도.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20% 높고 2019년보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1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게 2021년 2년 전 9월이거든요. 그럼 꼭 2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금년 가을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전세 물건 중에서 재계약하는 상당 부분의 물건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를 놓은 사람들이 그 떨어진 금액만큼의 자금을 조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전세를 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 모른다. 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전세를 주고 이게 새 전세를 이렇게 버리면은 이 굉장히 그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저는 선제적인 어떤 대책을 저는 마련해서 전세를 놓는 사람 임대인이 손쉽게 그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또 거기에서 그냥 뭐 그 문제가 생기죠. 역전세 못 돌려주는. 못 돌려주.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는 사기가 아니라 아주 스무스한 전세 계약의 연장을 위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를 이번 여름에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의 어떤 그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역전세, 월세 거래가 지금 늘어나는 현상 하반기에도 지속될까요? 그럼요. 뭐 하반기 저는 이제 9월 위기선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9월 위기선 왜 나오냐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 뭐 깡통전세 이제 치솟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딱 2년 전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때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전세나. 이런 것이 이제는 그때 고점 찍고 지금 굉장히 하락한 상태다 보니까 분명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더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임대인분들 같은, 저도 물론 임대인이지만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갭을 못 줄 정도로 과도한 전세를 줬거나 아니면 그 갭을 못 먹을 정도로 본인의 금융 상태가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말로 임대인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줄 가능성,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매매값의 그 정도 전세 가격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건 깡통 전세고, 전세 가격으로 본다면 역전세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한국은행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조사했던 게 뭐냐면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본다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깡통전세 위험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1월 비중이 봤을 때 5만 6천 가구였는데 4월에 왔을 때는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한 16만 가구로 늘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전세 가구가 이제는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51만 가구였는데 지금 102만 가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험이 이제 폭증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9월 돼서는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우리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도에 특히 이제 가을 시장에서 이제 최고점을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매매가가 전세 가격도 그 시점에서 많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 한 바퀴가 돌아오는 전세 가격이 2년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 올해 가을 시장인데요. 지금 뭐 두 분의 의견을 짚어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 다분하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그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뭐 세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는 그래서 깡통이나 이런 이 문제가 되는 전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뭐라 그럴까? 거기 대안을 좀 정부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을 그렇죠. 좀 집중해서 빌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잡고 그다음에 그 모자라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되
그 금리는 상당히 우대하는 금리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임대 가격이 전세나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면 그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길게 안 가고 적어도 한 4, 5년 정도만 대출해 주면 될 테니까 예. 금융기관,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가지고 깡통 전세에 대한 대비한 어떤 그런 뭐 펀드라고 할까요? 또는 기금이라고 할까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냥 즉시 이것을 대책을 해줘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잘 매끄럽게 굴러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못 준다, 뭐 전세가 들어오면 준다. 전세 들어올 사람도 들어와 봤자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역시 돈을 똑같죠. 못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플랜들을 은행이나 은행연합회하고 저는 마련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은행의 힘을 저는 빌려야 된다. 은행이 좀 개입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런 어떤 전세 가격의 역전세, 월세 거래의 증가 속에서도 자, 속속들이 시장 상승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은 발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오르는 느낌은 확연히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은 확연하게 지금 오른다는 느낌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올 초 대비해서 거래량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지수가 부동산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은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요. KB 시세는 하락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수요자들,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 어떤 통계?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 부동산의 자료와 KB 시세의 자료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을 종식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표본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사자라든지 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수요자들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제는 부동산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는 KB 시세가 조금 더 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료는 매도와 매수에 대한 호가를 어느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KB 시세가 좀 느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반영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지수를 보니까 상승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지금의 KB 시세는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KB 시세가 어느 정도 조만간 아마 이 통계가 바뀔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차이를 알고 시장에 이제 참여하셨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의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봐도 뭐 실거래가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전환이 됐다는 것이 이번에 통계에 나왔죠. 특히 이제 4월에 실거래가 전망 지수가 전국에 한 0.57%, 서울에 1.22% 이제 상승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부동산의 자료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자세가 또 허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표본조사 자체가 좀 허점이 뭐냐면 이제 특정 지역을 꼽아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좀 좁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많이 오르게 되면 이게 또 오른 걸로 또 함정이 그렇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동산 자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어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가 지금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는 현재 지금 상승으로 서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의 첫 번째 질문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께서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2030의 절반 이상이 투자처를 부동산이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청년층들이 부동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면, 주식하고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냐? 10이면 9이 부동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또 아버지서부터 삼촌서부터 이모서부터 다 주식해가지고 몇 억씩을 벌었다는 팩트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실거래가가 지금 전월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거래가조차도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20%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요것은 일부 국지적으로 올라가는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도 전년 동월비로 보면 거의 지금 한 10% 이상 지금 낮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락 추세가 내년까지는 좀 갈 거다. 실거래가.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그 동일한 질문에다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에 집을 팔고 서울에 인서울에다가 지금 집을 살려고 투자하려고 올라오는 형국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특히 수도권, 서울권이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건 원하지 않지만 강보합이나 보합세, 약보합세는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추세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서울 지역, 주도권 지역이 과열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지역에 추가적인 규제가 나와서 추가 매수에 대한, 특히 주택 매수에 대한 어떤 제한을 뒀을 때는 또 지방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국지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집값의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은 어떤 게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까지 한번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질문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금리입니다. 금리.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뭐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내 집만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이등도로 가는 한 사실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막 폭등하거나 과거처럼 뛰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의 어떤 시그널을 정확하게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시장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금리가 언제 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참여자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의 향배, 금리가 떨어졌어가 아니라 떨어질 거야, 아니면은 언젠가 움직일 거야, 이거를 이제는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은 아마 뭐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만할 때 어떤 매수할 때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 변수는 전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책. 지금 갑자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뜨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전 정책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서울의 아파트가 매수량이 높아졌어요.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간 건데, 근데 그 매수세가 어디서 생겼느냐? 정책입니다. 결국에는 특례보금자리 튀어나오고 13대책 튀어나오면서 규제 다 풀어주죠. 그다음에 대출 용이하게 해주죠. DSR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예해주죠. 뭐 DSR은 40% 계속 좀 묶어놓은 부분이 있겠지만 LTV, 뭐 DTI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책적인 영향들이 미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 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부가 또 어떤 규제 완화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부동산에 또 인기가 많아졌던 것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줍줍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 영향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두 포인트, 금리나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번 연도에 대한 포인트, 이번 연도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시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청론가께서는 금리와 정책을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로 봤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추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지금 피고 계시는데, 과연 그 의견에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어떤 추세 반등에 있어서 어떤 매수자들이 언제쯤 움직이는 게, 어떤 시그널을 받고 움직이는 게 맞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2019년이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 가격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주택 가격이 사실은 두 단계로 뛰었는데 그 첫 단계와 두 단계 그 가운데 있는 점이 2019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2019년도 수준까지는 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다.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이게 뭐 1%나 2%대로 떨어지지 않고 3.5로 가는 한 전반적으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게 전월비거든요. 전월비로 0.02, 예, 0.5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년 동월비로 보면 아직도 10%, 11%가 지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덜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 신호를 가지고 대세가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언제쯤 되면 확실하게 이게 이제 찍고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냐. 앞으로 저는 1년 반 동안에 그런 기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은 2019년 수준으로 네. 이렇게 회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금리가 낮아지거나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지금 추세적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2019년도 가격까지 내려가면 예. 그때로 보면 될까요? 교수님이 지금 그때까지는 일단은 내려가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한 10% 더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은 한 15%에서 20% 더 내려가고 네. 그리고 그때서부터 올라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때 실물 경제하고 그때 시점을 봐야 그때 된다.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지. 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안 움직였던 때가 굉장히 많거든.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나 아니면 누구야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막 DTR 뭡니까 그 LTV 막 완화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데 이놈의 정권이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 살려갖고 경제 살린다고 해가지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차원에서 일단 정상화되는 과정을 앞으로 한 2년은 더 갈 거다. 라고 봐야지. 이제부터 또 뭐 2018년, 19년, 20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다시 재현될 것 같이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혹세무민이다.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 평론가님은 추세 반등의 시그널을 금리와 정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우리 신세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가격까지는 앞으로 전세가 10%, 매매가 15%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 시점에 실물 경제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이 좀 있겠고요.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신세동 교수님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